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석입니다.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고요. 오늘은 제가 봐보시면 그 영상 중에서 그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가 그 인구가 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 포커스가 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인구하고 상관없이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그 통화의 유통 속도, 통화량,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소식 중에서 통화량 총량이 이 신문에 좀 나와서 이 부동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통화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통화량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30경원이라는데, 30경원. 이게 숫자 감이 안 들어오네요. 이것들을 한번 하고 있어요. 예. 보이십니까? 30경원. 숫자가, 영자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 3자를 쓰고 숫자를 17개. 콤마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네요. 30경원, 빛의 늪에 빠진 세계 이렇게 되어졌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끌립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산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요. 뭐든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안 오른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오르고 있죠. 주식도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뭔가 금도 오르고 있죠. 은도 오르고 있죠.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뭐 채권도 오르는 것 같고요. 뭐 심지어 비트코인도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뭐 다 올라요, 다. 그래서 이 자산 파티 시장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신문에 봐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러한 무한대에 가까운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국가 입장은 그런 거예요. 국가 입장이라든지 전체를 바라보는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에 빛이 너무 많이 해서 뻥 하고 터져버려서 완전히 몰락해버릴까봐, 이럴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면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자를 커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자를 커버만 할 수 있을 테고, 또는 뭐 주식 같은 걸 샀는데 대출을 끼지 않고 내 자비로 100%.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두 개 하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풀 레버리지를 일으켰고요. 주식 투자는 단 한 번도 대출을 해보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두 가지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있지 않고, 금과 은, 뭐 원유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그 월세라는 새끼가 있어요. 월세라는 새끼가 계속해서 배출이 되어져요. 주식은 배당이라고 하는 새끼가 계속해서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계란을 사와서, 아니면 뿅아리를 사와서 닭을 키우고 그 닭이 다시 계란을 낳고 계란에서 다시 뿅아리가 부화하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내가 부를 축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상향이 되어져야 되는데, 금 같은 경우 금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10년이 되면 무조건 2배가 된대요. 그거 오르는데 뭐가 됩니까? 무조건 10년을 기다려야 돼.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통화 속도 때문에 뭐 10년 안 기다리고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더 못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 새끼가 없으니까. 자, 여기 하고 어떤 소식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277조 달러, 약 30경원이고요. 2020년 말 국제금융협회가 추산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개인 및 진부 부채의 총액입니다. 삼성전자가 2019년 매출액 230조 원이고요. 1300배입니다. 대한민국 2021년 예산
155조 원, 540배 이르는 액수고요. 심지어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지난해 국내 총산한 GDP를 모두 합친 것에 365배, 3.65배인지 이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365배인지 하여튼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3년 8개월간에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털어넣어야 겨우 갚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숫자만 넣고 보면 전 세계 말 그대로 빛의 늪에 삐진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유례없이 초저금리를 펼친 것이 출발점이고요. 여기에 뭉텅이로 빚이 쌓였더니 지난해 신종 코로나 계기로 세계 경제가 일제히 뒷걸음질치며 빚이 폭증했습니다.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기업과 개인은 파산을 막기 위해 빚을 냈고 정부는 소득보조금 지급과 공공사업 확대 같은 경기부양책을 위해 빚을 늘렸고요. 이런 식으로 2020년 한 해만 새로 생긴 빚이 약 20조 달러와 이경 1966조 원. IMF가 따르면 이중 정부 국채가 10조 달러, 일경 980조 원, 기업과 가계 및 민간 빚이 10조 달러입니다. 여기도 약 일경 한 980조 원 된다는 것이죠. 빚이 만든 거품 세계를 뒤덮는다. 빚이 크게 늘면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들어 경기는 나빠지고 자산시장도 침체에 빠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경제학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며 돈을 빌리기는 쉬워졌는데 경기가 불안하니 이 돈이 실물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가 빚을 내 지급한 소득지원금까지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었고요. 미국에서 정부가 지난해 민간 기업에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은 2,760억 달러, 약 50%에서 70%가 주식 등 금융시장에 흘러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집값과 주가 급등이 이어지자 조급해진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고요. 경기 침체와 저금리 간 상호작용이 빚에 기반한 자산시장의 호황을 낳고 있고 빚의 늪이 거품이 가득한 빚의 늪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이는 자연히 금융위기와 자산 가격 조정 우려로 이어질 것이고요. 1990년대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모두 빚을 낸 사들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작됐고요. 경기 회복 통합 및 빚 감소가 최선책이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빚잔치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트가 의견을 구한 글로벌 경제 전문가와 석학들은 경기 회복을 유일한 답으로 봤는데요. 빚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긴축을 통해 빨리 빚을 갚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긴축은 선택 불가능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졌고요. 경제 성장률에 끌어올려 기업과 가계소득을 늘리고 세수도 늘려 민간과 정부의 빚을 갚아나가는 점진적 방법이 최상의 해법이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는 길이다. 경기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려면 몇 년에 걸릴 것으로 전망이 많고요. 실물 경제가 거대한 빚에 눌려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로 빚상한 부담을 줄이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금리가 바닥인데다 돈도 사방에 넘치는 상황이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이 있고요. 줄지 않는 빚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현금 부자와 빚에 눌린 자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자산 가격과 가격 부채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이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 직전과 유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가 빚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빚더미에 눌려 쇠락의 길을 걸었고요. 16세기 스페인 제국, 크림 전쟁으로 빚더미에 오른 오스만 제국,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 오른 부르봉왕가, 19세기 대영 제국 쇠락과 벌셰비키 혁명으로 이어진 제정 러시아 몰락, 촉매제 모두가 막대한 빚이었고요. 역사학자인 니얼 퍼커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돈을 빌렸는지 하나 둘 따져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빚은 경제 문제에 넘어서 각 나라의 운명과 세계 지정학적 구도를 바꿀 것이다. 그것이 있고요. 전 세계 부채 규모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래프로 한번 봐보시면 코로나 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도 급증하고 있고요. 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요 12개국 14조 달러 더 풀린 돈이 묻지마 랠리. 가보면 빚잔치가 모든 것에 랠리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도 그래프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프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뭐가 우상향하고 있냐? 빚잔치가 물론 모든 것에 랠리. S&P 원자재 지수도 상향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상향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푸어스 지수도 상향하고 있고요. MSC 월드 지수
또 상향하고 있고요. 높아지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상하고 있고 뭐든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산 가격 상승세가 올해 초에 계속 진행형입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는 역대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고요. 한국 코스피는 지난 7일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고요. 지난 20일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중국 우량 지수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지난 12일 1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마감했고요. 심지어 원자재 가격도 뛰고 있고요. 국제 유가, 구리 가격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했고요. 가격 앞에 시장도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최근 1년 새 비트코인 가격은 300%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미국 국채 정도뿐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푼 막대한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사실상 모든 것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밥 프린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에서 각국 정부가 소득 감소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전례 없는 현금이 쌓이고 있고 강물처럼 넘치는 유동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빚잔치가 부른 모든 것의 랠리. 실제로 주요국 시중 통화량 M2는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 중에 있고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 위기에 대응을 한다며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계속 돈을 퍼부은 덕분입니다. 경제 전문체 블룸버그가 직기한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12개국 주요 M2 지난해 연말 기준 94조 8%에 달했습니다. 1년 새 17.4%가 늘어나고 있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미국의 M2는 지난해 말 19조 72억 달러까지 치솟았고요. 1년 만에 24%, 3조 6,695억 달러 급증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수치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본래 의도대로라면 이 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고용과 생산을 늘리는 데 투자돼야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 실물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돈이 실물 경기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돈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만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화폐 유통속도 하락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까지 1.4%를 웃돌았던 미국의 화폐 유통속도는 지난해 2분기 1.10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3분기에도 1.47에 그쳤습니다. 경기 부양에 쓰여야 할 돈이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대 최저의 0.05%로 인하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따른 가계 기업 대출이 급격히 늘며 시중 통화량이 폭증했고요. 한은케이금 발표한 지난해 11월 M2는 3,178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 원 9.7% 늘어났고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파악됩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60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110조 넘게 늘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에 증시가 넘쳐나는 돈을 흡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10조 원을 수준이던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11월 64조 원대에 이르러 사상 최대 기록을 내세웠고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인 사상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 월가에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조 바이든 정부가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돼도 소비가 급증하는데 팬데믹이 축소된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며 물가 상승의 압력이 커진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2.1%까지 올라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목표인 2%를 넘겨섰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자산시장의 악재입니다. 미국 연재 자산 가격 상승은 운동적인 초저금리 정책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제프리 컨들리 데브라 인 캐피털 CEO 최고 경영자는 CNBC에서 인플레이션이 5, 6월에 3%에 달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요. 진식 낙관론자로 꼽히는 에드야나드 야네 리서치 대표도 모든 자산시장이 멜트업 자산 버블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강세장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과대평가된 자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케니 니켈슨 리퍼드는 투자그룹 공동 책임자인 CNBC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이 올라야 하는데 여전히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는 힘들 것이다며 인플레는 2022년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리처드 클리어드 연준 부의장은 지난 13일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2% 도달할 때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값등이 채굴로 쓰이는 그래픽카드도 30에서 70% 급등,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덩달아 몸값의 물건이 뜨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쓰이는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네요. 여기는 비트코인이라 그냥 뉴스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 기업 가계 부채 합치면 5천조 원, GDP 3배 육박, 한국 관련 소식이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글로벌 빚더미 도대체 얼마나 되나? 외계인이 아닌 자국민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명심하라.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한 영국 전문지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직언입니다. 이 매체의 글로벌 부채 시계는 전 세계 190여 정부의 빚 현상을 실시간으로 추산해 보여줍니다. 21일 현재 이 액수는 58조 달러, 약 6경 3,900조 원 정도 되고요. 1초당 34만 달러, 약 3억 7,500만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 밑에 나라별로 빛의 증감의 붉은색 증가와 초록색으로 보여주는 시계 제도가 있고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일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이 붉게 물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트가 각종 지표로 확인해 본 정부, 기업, 가계 부채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BIS 국제결제은행 집계를 토대로 기업과 가계가 약 2천조 원, 정부가 8천에서 1,000조 원으로 부채 총액이 5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GDP 국내 총생산 예산의 1,600조 원, 약 1,764조 원의 2.8배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합작한 빚의 늪. 규모와 위험성 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정부 부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늘어난 빚 20조 중 절반이 정부의 목이고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계속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정점으로 벌어진 현상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OECD 35개국 중 34개국이 만성화된 수요 투자 분야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며 극단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IMF 조사 결과 G20 GDP에 대비 지정 지출이 1년 만인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0.5에서 2.1%로 급증했고요. 지난해 3.5%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요. 미국과 일본, 유럽 중앙은행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정부가 역대 최대의 규모의 빚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우에다 가주오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주요 선진 27개국 부채 비율은 2차 대전 직후 124%보다 높은 127%에 달했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급증한 33개국 신용 등급을 총 51번 내렸습니다. 피치는 1914년 설립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밝혔고요. 채무 불이행인 기업 3년 만에 7배, 기업들도 저금리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빛을 내었습니다. 바이애스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선진국 기업 금융회사의 총부채는 132조 4천억 달러, 14경 4,580조 원이고요.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9조 2,670억 달러 대비 33%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과 소비 감소가 직격탄을 맞은 산업재와 에너지, 경기, 소비재, 업종 경기 등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요. IT, 정보기술, 코로나 수혜산업으로 제외한 대부분 생존을 위해 빚을 내는 상황이고요. 상상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비용도 감당이 안 돼 정부의 정책 대출로 버티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권의 기업 대출은 976조 원, 1년 새 107조 원, 약 11%가 증가했고요. 2009년 관련 통계 이후 최대치 증감폭입니다. 일부 기업의 최저금리를 이용해 일부러 빚을 낸다. 미국 아마존은 지난해 기업 인수에 쓸 현금을 쌓기 위해 채권 100억 달러를 발행했고요. 그러나 늘어난 빚은 신용도 하락에 부릅니다. 피치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 중 지난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기업이 총 65곳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2019년 22곳 3배, 2007년 8.5곳 7배 이상이 됐습니다. 내 집 마련에 빚 때문에 오른 가계, 초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빚을 고난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자산 상황이 이를 앞치게 보여집니다. IMF 국제금융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가계비 규모는 역대 정부 GDP를 넘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6%에 달했고요. 미국은 81.2%, 주요 선진국 78%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가격 급등에 영향이 컸고요.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30, 40대 대거 빚을 내 집을 샀고요. 이미 한 발 늦었다고 판단한 20, 30대 빚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 주택담보대출은 722조 원으로 1년 새 68조 원 늘었고요. 주식 투자를 위해 개인과 기업이 증권사에 빌린 돈이 20조에 달합니다. 자산시장에 과외를 빚을 부르고 이 빚이 다시 자산시장을 달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계빚이 커지고 이자로 내야 할 돈이 늘어나면서
일상의 소비에 쓸 돈,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요. 일회인의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괴리는 커지고 있고요. 실물 경제 회복력은 더 느려질 수 있다. 종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코로나 사태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돈 쓰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자, 일본 국채 국가 부채 비율이 266%, 거품 격차 꺼지면 늘기 시작, 무상복지 퍼주기로 눈덩이. 자, 한국은 아까 100%라겠죠? 100%인데 일본은 국가 부채가 266%네요. 한국은 민간 부채가 지금 100%입니다. 자, 일본 어쩌다 빛이 나라가 됐나나, 고교 무상교육, 75세 노인 무상의료,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유류세 폐지, 2009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이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강행한 정책들입니다. 각각의 공약에만 수조원의 돈이 필요했던 자연스레 재원 마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가사장은 정권을 교체하면 돈이 나온다며 재무성이 어떻게든 해줄 것이라고 했다. 관료들은 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그러자 재무상 장관을 맡은 이치로 히로이사가 민주당의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의미가 없다며 밀어붙였다. 이렇게 해서 2009년 일본의 예상 규모는 사상 최초로 100조 원, 약 1064조 원으로 돌파했고요. 일본은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새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경기 활성화, 무상복지, 각종 정치적 이유를 명목으로 대규모 SOC 건설의 무상복지 사업으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고요. 이 과정에서 정권에 관료된 인사 적극 개입, 관료의 정치권 간의 견제 관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1991년 38%였던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0년에 100%를 돌파했고 2010년에 2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비율이 266%까지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의 뒤를 이은 아베 정권은 아예 윤전기로 돈을 찍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고, 그러나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적자 예산을 벌충할 만큼 경기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만성화된 원금 상황은커녕 빚을 내 이자를 갚은 상황이 이어졌고, 국가는 부채 증가 속도에 더욱 빨라졌어. 지난해 일본의 국가 부채 비용은 23조 4천억, 약 249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절반의 수준입니다. 한국 역시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자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이 한국의 타산 지색에 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220조, 기준 970조, 약 1321조 원이 다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경기 부양의 대책을 내리면서 막대한 빚을 올해 말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수 확보 수단으로 소비세, 한국의 부가시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국민은 반발이 거세지자 부채를 줄이다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다. 소비세는 지난 1989년 3% 세율로 처음 도입돼 1998년 5% 인상됐고요. 아베 정권은 이를 8%로 올리고 지난해 10%로 거듭 인상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해부터 소비세 추가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소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간이가세자단은 3%고 일반 가세자단은 10%죠. 근데 지금 일본은 이게 3%, 5%, 8%, 10%, 지금 이제 13% 계속해서 올리나 봅니다. 그래서 빚에 너무, 근데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정부 건전성은 그래도 아직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38%, 지금 50% 넘어서고 있다고 그런가요? 한국의 이제 그 가계 부채가 100% 지금 넘어서고 있죠.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은 42%. 굉장히 이게 부채 비율이 지금 42%네요. 이게 굉장히 좀 낮습니다. 미국이 107%고요. 일본이 177%, 프랑스가 110%, 이탈리아가 149%, 영국이 98%, 캐나다가 46%, 한국이 42% 이렇게 되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대한 부채가 한국이 좀 높아요. 한국은 100.6%, 미국이 82.2%, 선진국이 78점, 선진국 평균이 한 78%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인들이 약 20%가 더 되네요. 개인들이 더 공격적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 건, 빚의 잔치가 되어져 있고 통화 속도가 빠르는데 여기에 올라타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타냐 되냐면은, 미국 FRB가 점도표가 2023년에 가면,
이혼 16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상향을 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미국이 금리를 언제부터 이렇게 23년부터 금리 인상 말이 뭐 나올 거고요. 실제로 인상시키려면 2024년. 우리는 부동산을 20년, 21년 잡고 언제 팔아야 되죠? 23년이나 24년에 팔아야 된다는 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페라든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지금 자산 팽창 시대에서 내가 대출 이자를 커버할 대출 이자를 커버할 능력도 안 될 만큼 대출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출을 늘 능력, 절대 제가 보기에는 24년까지는 대출 이자를 막 올리지 못합니다. 기준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서 내가 풀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21년, 22년, 23년 이 사이에 막 어느 정도 계속 좀 갚아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24년이나 25년 이후에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폭락이. 그때 뭐냐면은 내가 부채 비율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 대출을 일으키고 샀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떨어뜨리겠죠.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이나 3억 5천까지 대출을 일으키고 샀다. 그러면 뭐 5천만 원이나 그 사이에 계속해서 갚아야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파티에 꼭 참여해서 빨리 부동산을 잡고, 아니면 부동산 잡기 내가 겁나시면 주식을 대출을 일으키지 말고 100% 배당 많이 해준 주식, 또는 그 성장성이 좋은 주식에 대기업 위주로, 또 시장을 장악하는 위주로, 또는 그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 되어진 것.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비율이 한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배당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 이렇게 고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국내 뭐 다른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뭐 대기업은 그래도 버텨내고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부동산도 뭐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은 대출 이자만 막아낼 수 있으면 날아가지 않고 금액은 계속해서 월세도 오르고 자산 가치도 오르고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24년, 25년에 여기가 이렇게 버블이에서 터지잖아요. 터지면 급락할 수 있어요. 그때 현금으로 다시 잡으신 분도 됐고, 이제 그게 24년, 25년, 26년, 27년이 될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또 한번 조정을 받겠죠. 조정 받을 때 현금 보유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21년이잖아요. 21년, 22년, 23년, 뭐 24년 이때까지 조정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냥 FRP 연준이 전 세계의 기준금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 이게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뭐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올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못 올리냐?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못 올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뭐 다른 거 외 투자든 한번 여기 빚의 잔치로 유통속도, 통화량의 잔치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